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단일 민족 신화에서 결혼 이주 여성까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소수 집단 그리고 다민족 사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적 결속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 챕터에서 제시한 영화 반가반가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지금 한 남성이 저기 뒤에 있는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구상에 문화적 차이, 민족적 차이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방치했을 때, 또 그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새롭게 문제로 이미 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이런 다민족 사회 혹은 다문화 사회에서 문제들을 포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의 어떤 세 가지 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 상황의 맥락에 맞춰서 어떤 지금 관점이 보다 더 적절하고 이 문제를 포착하기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관점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이번 수업의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철학은 기본적으로 경험적인 세계의 문제를 보다 더 보편화시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에서 다문화 사회 문제를 포착하는 방식과 그것이 철학적으로 변환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문제의 환경으로부터 경험적인 내용들을 제거하고 그것에서 몇 가지 단순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면 되게 단순해지겠죠. 경험적인 문제들이 단순해지면서 철학적 문제가 되고, 또 그 철학적 문제를 경험적 상황에 계속 대비하면서 그 경험적 세계를 포착하는 자기 나름의 개념판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민족 간의 갈등 혹은 문화적 차이, 또 파생해서 문화적 차이에 관한 갈등들은 계속되어 왔죠. 그리고 가장 근래에 있는 대규모 아주 큰 비극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이것은 아르메니아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아르메니아인의 대학살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 제국이 1차 세계대전이 막판에 이르렀을 때 그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했던 그런 민족 대학살의 금세기에 있었던 민족 대학살의 예시이고요. 학자마다 추정하는 건 다르지만 15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민족적 차이,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투르크족과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그리스 종교회를 신봉하는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유태인이 혈연 집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유태교라는 종교를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문화 속에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떤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만 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어갔고요. 또 이것은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루안다 지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 지역에서 1994년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루안다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민족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도 혈연 집단이 아니고 나중에 생겨난, 그래서 주로 유목을 하는 투치족과 그다음에 주로 농경을 하는 후투족 사이에 계속된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그게 벨기에 식민지 시대에 벨기에가 후투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배자로 선택하고, 그리고 투치족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갈등들이 생겨났고, 또 벨기에가 이제 식민 통치를 끝내면서 후투족과 투치족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후투족이 이제 투치족과 어떤 문화적 갈등, 정치적 많은 영역에서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후투족 원건주의자들과 투치족을 후투족의 급진파 세력이 숙청하고, 또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에 후투족이었던 대통령이 비행기 격추로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100일 동안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학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려면 영화 자체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가 이 영화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을 그린 그런 영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일어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화 갈등, 민족 갈등 혹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 갈등의 문제는 방치했다가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그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티벳을 강제로 병합하고 그 티벳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 많은 비극들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들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일민족 혹은 또 한 지역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정착해온 그런 민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첨예화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발표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더 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려는 또 불법 체류자들, 또 이 세계 곳곳에서 있는 분쟁 지역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국가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인권 문제는 또 내국인의 인권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가반가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외국인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중에 피지배자들도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국인 중에 피지배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의 그 직장을 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노 혹은 공격성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철학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인권 문제는 내국인, 특히나 피지배자들의 인권 문제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시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또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그래서 한국의 제한된 노동시장을 잠식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이런 첨예한 그런 대립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립들은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언제든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특히나 이런 사건들, 우엔춘, 그러니까 중국인 노동자였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뉴스에서 대서특필될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포용력의 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이 이런 뉴스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내국인들에게는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증폭시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국내에 살고 있는, 국내에 온 외국인들이 전통놀이 혹은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예법들을 익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문화를 당연히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들 자민족의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그 자민족의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접변 혹은 수용의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게 되는 외국인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 또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논리적 귀결에서 어떤 다수문화, 그러니까 소수문화가 아니라 다수문화를 수용하게 만드는, 또 형식적으로는 자국민 문화를 소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오히려 더 그런 방식으로 배제되거나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지금 다문화 한가족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을 문화적 다양성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인을 독자적인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그들이 자기 문화를 우리 문화 내에서도 향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문화를 살찌우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동화시키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철학적으로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페미니즘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것과 여성이 말하는 주체로 삼는 것 사이에 어떤 접근법들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 역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무엇을 학문의 대상 혹은 어떤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 스스로 말하는 주체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청자로,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화자로, 발화자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 시간에는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다문화에 관련된 문제였지만, 역시 같은 좀 더 그걸 보편화시키고 혹은 추상화시키면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좀 더 추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서 그것들이 서로 같은 집안에 있는 어떤 관점의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체로 볼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객체로 볼 것인가, 주체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다른 경험적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철학적 문제들인 것이죠. 또 문화적인 다양성의 주체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또 그 사회를 혁신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500대 기업 가운데 41%가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설립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을 감수하는 기질, 주로 심리학적인 연구겠죠.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질 덕분에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 난민의 자녀였죠. 시리아 난민의 자녀고 또 미국의 어떤 노 부부에게 입양되어서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가 되었는데 그도 역시 시리아의 이민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때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를 창립한 터키의 이민자 2세 우구르 사인과 웨질렘 티레지가 최근에 좀 회자되는데요. 이들도 독일로 이민 간 터키 이민자 2세, 그리고 어렸을 때는 터키에서 태어나서 독일로 이민한 그런 이민자인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다양성, 어떤 문화의 폐쇄성이 아니라 포용력을 갖게 만드는, 한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을 갖게 만드는 다양성을 구성하는 개별자들, 그리고 각각이 그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를 살찌우는 무엇이 되거나 또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다민족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문화에 혹은 이 국가에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일 수 있는 한 사회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폐쇄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 소수문화 혹은 소수민족, 또 어떤 소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력이 그 사회의 어떤 혁신 혹은 그 사회의 창의적 역량의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멀죠. 우리나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심지어는 아직 인종차별 금지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인종차별을 해도 다른 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종차별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시위하는 장면들에서 봤겠지만 또 외국인 어떤 살인마에 관련된 사태에서도 봤겠지만, 이게 몇몇의 학자들이 또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사회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에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어야 그런 표용력을 갖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다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지만, 당장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집 주변에서 공포심을 갖게 만든다면, 밤에 나다니기 어렵게 만든다면, 또 당장 학교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세력을 결성해서 주체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다면, 즉 학교가 포용해야 할 외국인 학생이라는 대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속해서 어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학사 절차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다양한 국내의 내국인 학생들이 또
내국인 학생들이 혹은 내국인들이 그들을 주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용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또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구체적으로 내 앞에 어떤 현실이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 실험 또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미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해보는 것, 또 이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 뉴스 말고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장갑을 왜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런 건 네가 갖고 다녀야지. 그러다가 뭐 약간 감정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인 농장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물리적 힘을,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랄지, 아니면 길에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면 좀 불편하게 쳐다봤다는, 혹은 자기들끼리 히덕거렸다는 이유로 내국인이 마치 주인인 양,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어떤 권리도 없는 양, 또 내가 그들에게 이런저런 폭력적인 언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그게 당연한 나의 권리인 양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혐오랄지 어떤 거리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줄여가는 분위기가 어떤 형성이 되어야 우리 문화의 포용력은 넓어지고 그 포용력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어떤 비극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주요한 주제는 다문화주의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이렇게 나눠서 이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문화주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분리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문화주의 안에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속하고 상호문화주의는 따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다문화주의를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만을 의미하는 말인지는 그 어떤 문맥에 따라서 알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다문화주의를 포괄적 의미에서 쓴 인용문인데요. 다문화주의,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사실은 다문화주의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인정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다문화주의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가 인류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는 계기는 근대에 형성된 민족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민족국가 개념으로 프랑스를 내적으로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유럽 다양한 곳을 점령했죠. 점령하면서 일단 프랑스가 그 민족국가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 속에 있는 혹은 침략 상태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민족국가를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를 강하게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는 정체성, 혈연적 혹은 문화적 공동성이라는 정체성,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민족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국가가 형성되고 그 언저리에 제도, 법, 권리, 교육, 복지
등 이 국가,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 공영어, 공교육 등 그 밖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서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그런 어떤 소수 집단과 정체성을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문화주의를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서 상호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로 지금 분리한 것입니다. 전에 페미니즘에서도 이런 큰 맥락에서 기본적인 성격들을 이해하고 그런 개념판 속에서 어떤 이론들을 접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전에 제가 조약돌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흑백이 확실히 나는 집안에서 어떤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흑백이 확실히 나는 집안에서 이건 하얀색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흑을 제거하고 다시 이 안에 들어오면 또 섬세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보다 물론 희지,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는 검어, 이런 것들이 이론 속에서 계속 섬세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까만 것과 흰 것을 나눌 때는 이것은 흰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또 보다 보면 이건 검대,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보다 이쪽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의 그런 어떤 학문적 텍스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 또 이 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중심으로 학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철학적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단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제 지금 통일, 동화, 통합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맥에서는 통합이란 말이 비슷한 문맥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분리해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비교적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통합 혹은 화해라고 쓰고 싶은데요. 통합이라는 말은 차이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통일과 동화 혹은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주의에서는 문화를 계속 구성원들의 재구성 혹은 구성원들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수 있겠죠. 유입과 유출 속에서 혹은 구성원들의 계속된 관계, 대화 속에서 새로운 통합을, 새로운 화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가 계속 움직이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계속 재구성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문화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화적 다양성의 병렬을 긍정한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게. 그리고 그것이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문화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렬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문화적 다양성의 병렬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그런 어떤 사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살표는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쪽에 계열에 있는 것들은 문화를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무엇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의 병렬을 긍정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병렬을 극복해서 새로운 어떤 계속 변화하는 새로운 통합을 만들어 나간다. 새롭게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국인의 인권과 자유죠. 내국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봤던 우엔춘과 같은 그런 개별자는 그 피해자에게 또 그 공동체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했죠. 그런 차이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소수 문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주해 온 그 외국인의 그 당사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 앞에 개인주의적이라는 말이 붙는단 말은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혹은 집단적인 혹은 제도와 법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개인이 보장된 자유 아래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성은 굉장히 좀 형식적인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인종, 역사, 또 성별의 차이 없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집안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편성의 집안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집안으로서 이런 개인과 인권과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항상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권의 자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용어와 자민족어, 그러니까 다수 문화의 언어와 자아 문화의 소수 언어 사이에서 소수 언어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그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택한 사람에게 혹은 선택한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이 어떤 귀결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게 지금 이쪽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적 다문화주의는 개인적 다문화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어떤 소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 지역에서 공용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 다수 집단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소수 집단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소수 집단 내에서 문화와 언어와 표현 방식들은 자유롭게 소통되겠죠. 그런데 그 집단 밖으로 나오면 그 자국 주류 문화에 편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개토화되고 오히려 더 크게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등장합니다.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그 보편성의 기반을 공공선이라고 생각해요. 공공선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공공의 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게 라는 사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문화적 결속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어떤 통제와 제재를 최소화시킨다고 한다면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제재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된 제재가 아니라, 그래서 최대화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더라도 그게 그 공동체의 선에 부합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문화적 결속이 개인의 극대화된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동체주의적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공공선,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인종의 성별의 역사의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유와 같이 그렇게 형식적이면서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선이라는 것은 그 주류 문화 혹은 다수 문화가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통해서 형성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형성한 것이 기준이 되고 소수 민족에게 혹은 소수 문화에게 그 형성된 그 다수 문화가 다수 인종이 혹은 다수 문화가 형성한 공공선에 동화되라고 말하는 논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공공선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보편성이 아주 높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인권과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형식적이고 빈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선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좀 더 풍부해요. 문화라는 한 민족이 형성해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해온 문화라는 풍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성보다는 보편성이 좀 낮아요. 보편성이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문화, 소수 민족에게 그런 공공선을 강요하는 논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적으로 큰 판을 이해하고 우리의 교재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편성은 모두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속에서 문화라는 것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계속 어떤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새로운 어떤 통합을 계속적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상호 문화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에서 이제 상호 문화주의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 혹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차이가 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각각의 소수한 그 작은 문화들이 동일한 크기의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일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거권이나 투표권이나 다수결에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이 다 화자로서 말할 수 있고 그 말하는 것,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또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 접촉점을 최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최대화시켜야 되고 그 접촉점을 최대화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우리 문화의 포용력이 커지고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이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쪽이 소수 문화를 대상으로 삼는 그런 집안이 있다면 여기서는 주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을 주체로 삼는다, 화자로 대우해준다, 그들의 어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결속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들이 이론적으로는 뭐 그래야지 누구나 어떤 자기의 문화적 기반의 우수성을 다른 문화에, 다수 문화에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론적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적으로도 점점 더 그 포용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화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 문화주의가 차이를 은폐하는 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유와 인권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해서 선택된 무엇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깔끔해요. 이론적으로는 깔끔한데 실천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 소수 문화와 민족이 개토화되거나 오히려 더 배제되고 점점 더 힘을 상실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판자들 입장에서는 차이 은폐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주의,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권과 자유,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나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는 또 다른 논의죠. 다른 논의고, 문화적이고 사적인 논의에서는 다른 논의지만 우리가 이것은 계속 공공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공 영역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적으로 풍부한 무엇을 갖다 들이대면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어떤 문화적 차이의 해소에 문화적 차이의 존중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더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서 다시 일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론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사적 자유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차의 완화 담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 공공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그것의 내용은 다수 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어떤 문화적 내용, 그것이 공공선이 가능성이 크고 그 문화적 내용 혹은 공공선에 다른 소수 민족들 혹은 소수의 정체성들 혹은 소수의 문화들을 차이를 완화시키면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담론의 가능성이 크다. 양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교육이 주요한 그런 쟁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차이 인정 담론이고요. 정치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요. 역시 전 시간에 페미니즘에서 정치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자유, 개인의 선택의 문제도,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를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다. 사회 전반의 문제고, 그런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어떤 경쟁하는 이론 혹은 경쟁하는 문화들의 어떤 더 투쟁의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정치라는 말 속에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포괄적인 문제다. 사적 자유나 교육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화 반가반가라는 영화인데요. 감독 육상효 감독의 2010년 작품입니다. 저는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도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 감독이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예술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철학적으로 추상적인 관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문화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산물을 철학의 주제로 삼는,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지금 중간에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게 이 고용인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인이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이 고용인이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퇴직금조로 모아놓은 돈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용인은 퇴직금을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어떤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은 뭐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러니까 어떤 소수 문화와 다수 문화의 문제에서 개인의 인권 혹은 노동권 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 주인공 반가반가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문화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회에 나갔을 때 자기 문화의 노래나 아니면 발라드나 이런 거 받으면 상을 못 받는다. 트로트를 불러야 된다 해서 지금 찬찬찬이라는 노래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동화의 관점 혹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아이는 아까 여성 노동자, 장미라고 불리우는 여성 노동자의 아들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어는 전혀 모르고 한국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의 한국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모이는 어떤 행사에서 사람들이 얘를 계속 보고 베트남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얘가 지금 엄마에게 베트남 말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살았던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이 전혀 베트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또 어떤 동화,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 동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영화는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저는 뭘 잘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어떤 일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상정하고 영화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이 저임금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화적 그리고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국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자국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화자 혹은 주체일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계속 영화는 전개되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그 찬찬찬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주르륵 주르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어로는 주르륵 주르륵이고 각자
민족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샬랄라 샬랄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샤르르 샤르르, 인도네시아에서는 뷰뷰뷰,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라우 라우 라우, 방글라데시에서는 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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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점점 더 주체로서 또 상호 문화주의의 주체로서 지금 사람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추는 감독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여기 이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노래 경연 대회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지금 이제 추방되게 된 상태예요. 잡혀가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이 노래 연습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이 노래만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지금 여기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표정이 다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때 이들이 원래 연습했던 노래는 찬찬찬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트로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울상이 돼서 이제 본국으로 끌려나가야 되는 상황에 울상을 짓고 있을 때 누군가 그 아까 말했던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가 평소에 많이 불렀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외워버린 그 노래를 누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방가방가가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도 그 노래를 같이 아주 애절하게 부르고, 사람들과 앞에 앉아있는 한국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어리둥절하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전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는 역시 이 장면에서도 이제 완전히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자기의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감독이 뭔가를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바꾸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일 첫 화면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밥 짓는 연기가 있잖아요. 요즘엔 아파트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마을에서 살 때는 해질녘이 되면 사람들이 밥을 짓고 또 동네에 놀던 아이들을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뛰어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했던 이 밥 연기를 이제 한국에서는 밥 짓는 연기라 그러는데 베트남에서는 이걸 밥안개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주인공 방가방가와 장미라는 여성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방가방가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자기 시골로 돌아가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줌 싸다가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뉘우치고,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한국과 베트남이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 밥을 짓는, 그리고 뭐 가족이 있고 또 개인의 행복을 지향하고 이런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 또 아까 노래를 불렀던 장면들, 이런 장면들에서 어떤 통합 혹은 화해, 차이를 인정하는 화해, 또 그들이 계속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적 새로운 문화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런 영화적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가방가라는 영화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고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 관점의 장면을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한 장면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또 달리 보이기도 해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방에 제가 과제를 텍스트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런 훈련을, 이 영화를 보시고 나름대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포착하는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